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해봅시다. 오늘 화요일 이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가면서 중요 부분들 체크하는 식으로. 어차피 사실 문제니까 뭐 여기저기 안 나올 군데가 없어요. 다 총론은 특히나 어디든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정된 법령들은 일부 넣어놨고 화요일날 개정 법령 특강할 때 여기 없는 것들은 다시 정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가면서 그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표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부터 갑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고대 국가는 일단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일체의 정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치가 제외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5세기면 중세국가 시대다, 그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외된다? 교회행정 제외되는 게 중세국가 시대죠. 그리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개조됐다. 프랑스 독일 바꿔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는 국가 목적적 작용 빠진다, 그지? 제군 외사 4개 빠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사회 목적적 행정인데, 여기는 시험에 자주 틀린 문제가 나오는 게 소극적 질서유지만 경찰의 임무에 포함되고 적극적 복지행정은 빠진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적극적 복지행정이 빠지는 건 법치국가 시대 이야기잖아. 적극적 복지행정이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등장하는 이론이 뭐였죠? 이때 계몽철학이죠. 계몽철학 하나 적어두세요. 계몽철학 적어두시고, 최근에 간부시험에서 군주주권론으로 나왔죠. 내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할 때도 내줬지만 군주주권론이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계몽철학이란 거 보시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개입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빠진다? 적극적 급부행정, 복지행정 제외되는 거죠. 소극적 질서유지와 위험 방지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 법령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죠? 일방형제 지자파악 그것만 잡아가시면 되고, 일반나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인데 제거라고 나오기도 하고,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은 행정경찰은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인데 최초로 구분한 법이 된다는 거.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 경찰 그리고 법치국가 시대니까 아직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위생사무는 그대로 포함이라는 거. 포함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외 이렇게 나오면 시대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고, 합당이라고도 나오지만 적합이라고 나와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되죠. 그 순서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최근 시험에서 2번이나 순서를 물어보는 지문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 너무나 잘 알겠지만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목적 축소와 관련된 거죠.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틀린 지문은 확대라고 나오겠지. 그 다음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분된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죠. 위생, 건축, 영업에 관련된 이야기고,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보안경찰만 경찰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비교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피지배자로 국민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지배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는 게 경찰이었고, 따라서 일반 통치권을 기초로 합니다. 그게 싫어서 영미법계 만드는 거니까 자치권이고,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발동 범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만, 영미법계는 뭐라고 묻던 간에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 대륙법계는 제군 외사, 사법경찰 수사하는 건 경찰국가시대에 빠졌던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공의 색깔이 다르다 그랬다, 그죠? 구분이 되는 거고, 영미법계는 원래부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둘 다 경찰의 개념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 범위가 계속 무언가 제외된다는 축소 과정이죠.
근데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언이랑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하면 되다가 갈수록 국가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경찰관 활동 범위도 확대되게 됐다는 거. 됐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도 당연히 경찰의 개념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뽑을 때 행정경찰, 사법경찰 따로 뽑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술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경찰 제복만 입으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니까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거고 조직 중심입니다. 실정법상 개념이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국가마다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은 절대로 경찰 제복 안 입으니까 타 행정기관, 협의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법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보안, 안보경찰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고 서비스는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가서 보시면 019 체크하시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적어두세요.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아예 전제 사실 탈락이죠. 사회 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작용 중심이고 학문상 개념이란 거 체크하시고 실정법상 개념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잖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정법상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개념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질서유지와 관련이 있으면. 그리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됐다. 밑에 프랑스 X라고 적어두시고 프랑스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독일에서 유래된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또 중요한 것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서로 별개다. 그죠? 그런데 교집합은 생길 수도 있죠. 그게 교통이나 경비경찰이나 풍속경찰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 생길 수는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행정경찰이라고 표현하면 앞에 광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그럼 뭐뭐 들어갑니까?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두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공통분모는 절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없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가능한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하는 거니까 경찰 제복 입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지만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전제사실 탈락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요 페이지만 해도 문제가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40문제 체제에서는 예전에는 여기서 1문제 나온다고 봤는데 지금은 2문제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만 해도. 그 다음에 경찰의 분류 가봅시다. 경찰의 분류는 분류 기준만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행사 목적 그랬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고 상권 분립 사상이 있고요.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아까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이라고 했다. 그죠? 보안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인데 부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소극적 질서유지를 업무의 독자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죠. 예진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뭐 광견의 사살 이런 건 예방경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인데 국가경찰은 하나의 큰 조직인가 협조나 조정이 용이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만 관료화되니까 관료화가 안 좋은 의미의 공무원화라고 이야기했죠. 국민들 의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자치경찰은 반대로 조직이 작으니까 운영과 개혁이 용이한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니까 지지를 받기 쉽죠. 그러나 독립된 기관이니까 다른 기관과의 협조는 곤란하다는 게 있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갑시다. 평상시에는 일반 경찰들이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데 비해서 비상시에는 계엄법이 선포되고 됐죠? 그 다음에 군대가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거니까 위의 정도와 적용 법규 및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고 질질봉 나와 있다. 그죠?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구분하게 되는데 봉사경찰은 서비스잖아. 그죠? 명령강제가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없는 개념이죠. 그럼 구분의 전제는 오른쪽에 뭐가 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전제가 되죠. 밑에 실질적 X라고 적어두시고
그 다음 고등경찰은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보통경찰은 질서유지가 되죠.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인데 프랑스에서 유래됐다는 거 독일 X라고 한번 적어두고 갑시다. 그 다음 경찰의 임무 규정 갑시다. 교외 경위 공범생, 생범 경위 교외공 이렇게 가는 것들이고 뭐 국가경찰 국자법이랑 경지법 공통이다 그죠? 물론 호는 바뀌죠. 경지법은 2조 2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6번에 가서 보시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있습니다. 공공질서 먼저 보시면 공공질서는 내가 상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문규범의 총체다. 틀린 지문은 성문규범의 총체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올 것이고 성문법 우선주의에서 성문법 다 적용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적용할 게 없으면 적용하는 보충적 개념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 시대의 가치라든가 상식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자꾸 바뀌잖아. 유동적 상대적 개념인데 공공질서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불문법이니까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대 적용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왜? 확대해서 적용해버리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성문화 추세로 점점 축소된다는 거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할 때는 아주 엄격한 기준에서 들어가야 되죠. 확대 적용할 때는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입니다. 틀린 지문으로는 불문규범의 총체 이렇게 나올 거고 첫 번째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불가침이니까 개인적 개념도 있고 집단적 개념도 있으니까 이중적 개념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1요소는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고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은 키워드가 뭐였지? 그렇죠.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적어두시고 원래 경찰관 발동 범위가 줄어들고 발동 시기도 늦어지는 게 맞는데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처럼 예비 음모 단계부터 바로 처벌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찰권을 발동한다. 이런 이야기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해서 밑에 무형적 권리도 포함이라고 적어둡시다. 사유재산권 같은 권리도 다 보호해줘야 되는 권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 위험 가서 봅시다.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는 사려 깊은 판단이란 말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려 깊은 판단이란 말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집어야 된다? 오상위험 지어야 되죠. 오상위험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니까 추정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고 틀린 지문은 추상적 위험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추상적 위험은 위험 발생의 구체적 위험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오상위험과 같은 말은 추정적 위험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오상위험은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는 위험이죠.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경찰상 위험 X라고 적어두세요. 경찰상 위험이 아니다. 이 말은 경찰이 개입해도 되는 위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관적 위험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의 개입은 적법이죠. 적법. 그리고 적법한 판단이니까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에는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질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이야 부정이야? 원칙적으로.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손실보상 안 해주는 게 원칙이야. 언제만 해주지? 특별한 희생이에요. 만약에 손실보상 관련된 문제가 행정법에서 등장했을 때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등장할 수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어. 하나는 여기잖아요. 외관적 위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경지법에 가면 손실보상 나오죠. 행정법 단독 영역으로 손실보상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행위니까 당연히 경찰이 속된 말로 물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원칙과 예외가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위험 혐의는 폭발물 설치됐다는 신고받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위험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위험 조사 차원에서 폭발물 있는지 없는지는 보러 가야 되죠. 그래서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 아니고 위험을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 조사 차원에서 경찰 개입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경찰관 발동은
안 된다는 거. 오상위험은 첫째 주 끝에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거, 잘못 체크하시고.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잘못 생각한 거니까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상산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경찰의 관할 넘어가서 봅시다. 자, 관할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국회가 나오고요. 경찰 공무원은 국가경찰 공무원을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는 우리 위해성 경찰 장비할 때 등장하는 위원회고 여기는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거. 그리고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죠. 그죠? 국회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을 경호하는 거고. 국회 안에 현행범인 있을 때 체포 후 의장 지시. 그러나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그 다음 외교공간 갑시다. 외교공간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 같은 거 다 불가침의 대상인데 중요한 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대상이 되죠. 교통수단은 제외 그러면 틀린 지문이잖아. 그지? 이건 어디에서 인정해준다?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거. 못 들어가는 건 국제법,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건 국제적 관습 이렇게 되잖아. 예외적으로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적 관습상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군 영내에 원칙적으로 미군 영내에 대한민국 경찰이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 이럴 때만 들어갈 수 있죠. 거기는 별로 중요해서 안 나눴지만 법정 내부 법정은 뭐였죠? 내외 불문이죠. 그 다음 개정 전후도 불문이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권위원회 가서 봅시다. 3조는 자문기구라는 거 체크하시고 의결기관이 아니죠. 두 번이나 기출됐던 부분이고요. 구성에 우리 위원회는 57은 외울 필요 없다. 그지? 57 아닌 것만 잘 보면 되잖아. 7에서 13명이죠. 고충심사위원회 몇 명? 경찰 국가경찰위원회 몇 명? 7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5명이요. 보상금심사위원회는 계속해볼까요?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에서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갑자기 답이 나뉘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바로바로 튀어 올라야 돼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2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생각날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위원회 파트가 나와서 위원수가 딱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되뇌어봐. 자기 아는 걸 전부 다. 그러다가 어디가 탁 막히면 그거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얼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 다음에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호선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이지만 위촉 위원은 경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글자 수만 맞추면 되고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담당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그랬고 사항에 가서 보시면 자격 요건은 전부 다 3년이었다. 그죠? 판사, 검사, 변호사 3년,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그런 사람들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위촉위원회 결격사유 가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3년이죠. 위촉은 부탁해서 모셔오는 분들이니까 3호에 보시면 경찰과 관련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직이 전부 다 경찰이니까. 그리고 1호와 2호는 정치적 색깔과 관련 있는 거죠. 7조 발표하시고 7조 자주 기출됐다. 그죠? 임기는 2년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두 차례 연임하는 건 인권위원회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가서 보시면 이 두 번째 직무대행 위촉 일자가 빠른 순 그 다음 연장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30일 이내에 회의 개최해서 위원장 선출해야 되는데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거 일 많은 위원회는 아니니까 굳이 뽑을 필요 없이 위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회의에 가서 보시면 재과 출과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가 됩니다. 임시회의는 소집권자만 체크합시다. 위원장, 청장,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는 누가 소집하죠?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위원 3인 이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시도지사 위원장. 됐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갑시다. 그 다음에 진정의 기각 가봅시다. 우리가 각하사유가 있고 기각사유가 있는데 각하사유는 어차피 허무인, 그러니까 없는 사람, 허무인 명의로 진정이 들어왔거나 다른 사람이 진정했는데 정작 피해자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각하사유고,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건 기각사유인데 우리는 기각사유만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4, 9, 침 체크합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구제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더라. 또는 인권침해는 아니더라. 다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진상조사단의 구성 가서 보시면 진상을 조사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망 중상의 중대한 인권침해, 의심 동그라미 하시고. 진상조사단 만드는 건 경찰청장이고 2항에 가서 보시면 차장 직속이란 거 보시고요. 단장은 경무관급이란 거,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받아야 되겠죠. 팀장 총경급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 팀원은 단장이 정한다까지. 그 다음에 44조는 그냥 보시면 되고, 45조에 민간조사 자문단이 등장합니다. 인권 분야 전문가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박사학위 체크하시고, 판사검사 변호사 3년 이상이니까 2호의 판사검사 변호사 3년 이상은 저기 있는 민간조사 자문단도 될 수 있지만 아까 뭐도 될 수 있다 그랬죠? 위촉위원도 될 수 있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위촉위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민간조사 자문단이 될 수도 있고. 운영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X라고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7초의 결과 발표에 가서 보시면 단장이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항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에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이야기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9번 갑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55조는 누구든지가 주어니까 스스로가 신고할 수 있다고. 56조는 공직자는 나왔으니까 신고하여야 한다죠. 그림 여러 차례 그려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의 처리 가서 보시면 위원회는 큰 힘이 없는 위원회라 그랬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검찰 등에다가 고발하라고 이야기했죠. 뭐 이상? 경무관급 이상 체크하시고. 위원회가 처리하는 날짜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똑같다 그랬다. 60일 플러스 30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이첩받아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했다고 알려주는데 조사하는 기간은 6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건 10일 이내, 그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조사 요구하는 건 30일 이내, 다시 알려주는 건 7일 이내. 이렇게 날짜만 정확하게 5번에 거기 보면 7일 이내 있죠. 4번에 30일 이내 있지.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 갑시다. 인권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인권을 중요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인권의 특성에 가서 보시면 법률이나 관습이나 국가 권력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상호전성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내 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불가분성은 나누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건 다 해주지만 귀가를 못하게 하는 건 인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유형에 가서 보시면 뒤쪽에 있는 법적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인데 이 두 가지는 예를 잘 보셔야 되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말 그대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겠지.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참정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먹고 사는 이야기죠. 의식주, 사회보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 가지의 예만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부터 갑시다. 자,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뭐에만? 범죄만 대응하는 거잖아요.
범인제압이 주요 임무고 전문직화에 기여합니다. 전통적 경찰 활동에 어울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치안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은 범죄에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사회 봉사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이 있었다. 그죠? 경찰은 24시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기관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역이니까 절대로 주인공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법적 근거를 가진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된다. 옆에다가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가서 보시면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니까 우리 범죄 원인론에서는 고전주의와 관련된 거고 진보주의는 범죄 원인을 가정 파괴나 교육 결핍 등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회 구조 원인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의 전문직업화, 전문직의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문직의 문제점이 시험에 나온다. 그죠? 부권주의 나오면 얘가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심장 전문의 등장해야 되죠. 심장 전문의가 자신의 우월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 의견을 안 듣는 거. 그리고 부권주의에서 또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것은 부권주의는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우리 지금 단점하고 있잖아. 전문직화를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은 의사들 파업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고 소외는 뭐가 등장해야 되죠? 그죠?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이 등장해야 되죠. 자신 분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 전체 예산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차별은 가난한 사람은 전문직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경찰의 일탈과 부패 다시 13번 가서 보시면 학술상 부정부패의 개념 관직 중심적 정의는 공무원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직을 어떻게 할 때 남용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남용하는 거 거기 줄 거도 지고 시장 중심적 정의는 내가 뇌물을 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클 때 그때 뇌물을 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이익을 얻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고요. 공익 중심적 정의는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걸 말합니다. 키워드 위주로 딱딱 체크하시면 돼요. 부정부패 유형에 가서 보시면 백색 부패는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하얀 거짓말 같은 거고 회색 부패는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흑색 부패 같은 거는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니까 옆에다가 뇌물 적어두시고 뇌물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부패 과정 가서 보시면 1단계는 사회봉사수단으로 일단 들어가. 그런데 봉급도 낮고 승진도 잘 안 돼.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3단계에 체념하게 되고 그러면 내 돈이나 벌자. 경찰직을 사익과 안락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 전체 사회가설을 거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 첫 번째 전사윌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사회가설은 전체 사회가 부패하니까 경찰 조직이 부패하더라. 그럼 부패의 원인은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죠. 구조원인 가설 바로 니구나 그랬으니까 바커로벅 니도프고 신임경찰 이런 말들 나오면 전부 다 구조원인 가설입니다. 내용 자체가 선배들이 이미 물들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물들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임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구조원인 가설이에요. 침묵의 규범이죠. 너도 돈 받고 나도 돈 받으니까 서로 말할 수가 없다. 같은 말은 묵시적 관행이라고 하잖아. 밑에 적어두시고 묵시적 관행도 같은 이야기예요. 출장 가는데 출장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법률 및 예산의 구조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생기니까 부패가 발생하는 거. 구조원인 가설이 되죠.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 원인은 어디 있어? 썩은 사과가 경찰 조직에 들어오면서 조직을 부패시키는 거니까 개인적 결함이고 부패 원인은 따라서 이런 사람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배제를 못한 거잖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해요. 거기 줄 거도 주.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나옵니다.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동그라미 하시고 사소한 오의가 습관화될 경우 습관화 동그라미 하시고 더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펠인델부 보셔야 되죠. 펠트버그는 작은 오의 인정하자. 경찰이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게 시민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옆에다가 형성제 이론이라고 적어두시고. 델라트르는 아예 작은 오이 받지 말자. 혹시나 부패가 가질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게 델라트르의 주장이죠. 내부 고발. 내부 고발은 침묵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보충성이 적용된다는 말은 뭐야? 다른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 수단 다 동원해보고 없으면 고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도덕적 동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넘어갑시다. 경찰 윤리 강령으로 갑시다. 자, 헌신, 헌서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경찰 헌장이었다. 그죠? 경찰 헌장에 뭐 있었지? 친의, 공근께 이렇게 있었죠.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 다음 윤리강령의 3번 문제점 가서 보시면 윤리강령은 법이 아니죠. 강제성이 부족하니까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거고 최소주의 의원 별표 한 개 합시다.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우선인지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더라. 그 다음 나 스스로가 윤리적인 경찰 윤리를 갖춰야 된다는 사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맞춰준 거니까 비진정성의 조장. 됐죠? 그럼 또 거기 뒤에다가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적어두세요. 도덕적 불감증이 있죠. 그 다음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5개. 접신, 안동객 이렇게 갔죠. 공정한 접근은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객관적 기준, 성별이라든가 빈부라든가 직업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여기는 예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임을 알고도 봐줬다. 직업을 가지고 차별한 거죠. 공정한 접근 위반. 순찰 나가 그러니까 부자 동네만 순찰했다. 가난한 동네는 안 간 거. 빈부를 가지고 차별한 게 되잖아. 공공의 신뢰 확보는 자구 법법 그랬죠. 자구행위 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때는 경찰이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경찰은 당연히 법 집행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적법 절차 비례 원칙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 옆에다가 법 집행의 확실성도 하나 적어둡시다. 경찰이 강도범이든 칼을 보고 도주해버리면 시민들은 경찰을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 집행의 확실성도 있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바로 궁극적 목적이에요. 밑에다 그 궁극적 목적이라고 적어두시고 법 집행은 따라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내가 폭주족을 쫓고 있는데 걔네들이 도망가다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추격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추격하다가 죽여버렸다. 그러면 경찰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배한 게 되잖아요. 그 다음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요. 잠재적 위험이 있죠. 우리. 그러면 뭘 더 우선해야 되죠? 현존 위험 우선해야 되죠. 인지를 보면 인지를 때리고 도주하고 있고 경찰이 추격할 때 신호 일일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존 위험이 잠재적 위험보다 우선하는 거죠. 협동과 역할관계의 준수 가서 보면 여기서 협동은 모든 걸 다 협동하라는 이야기죠. 유형적인 거든 무형적인 거든 다 협조하라는 이야기고 역할관계의 준수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지문은 뭐냐면 경찰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해서 나쁜 사람만 혼내주는 거 그거 판사의 역할이지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경찰은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의 적용 체포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얘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 판사의 역할이니까 자의적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서 나쁜 사람만 혼내주는 건 역할관계 준수 위반이 되잖아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것도 자신의 경험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만 경찰 활동을 해라. 개인적 경험 줄 것도 주고 사회 전체 이익 줄 것도 주고. 로버트 필경의 경찰개혁안 12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것들 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군대식으로 조직돼야 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찰이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범죄의 부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해지거든. 그 다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갑시다. 기본 강령 6가지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키워드만 정확하게 잡아가면 되죠. 경찰 사명은 사명, 경찰 정신은 정신, 규율은 규율, 단결은 굳게 뭉쳐,
책임은 책임, 성실정념은 성실정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에 상사의 허가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명령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 비교하라는 거 들어있죠. 국가공무법의 직장이탈 금지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근무시간에 음주하면 안 된다. 그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수행하면 안 되고. 여행의 제한은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못할 지역으로 여행 갈 때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게 원칙이죠. 뭐 때문에? 경찰 비상과 관련이 있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못할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는 신고하고 가라 그랬고. 또 뭐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허가받고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포상휴가는 1회 10일 이내입니다. 허가해야 되는 거야?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것도 보시고.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민사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 옆에다가 경찰 공공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요렇게 적어도 돼요. 사적인 부분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둬라 이 말이죠. 연일 근무자나 공휴일 근무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당직 철야 근무자는 경찰 공무원의 컨디션과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스스로가 뭐다? 허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갑시다. 자, 사조에 가서 보시면 사조는 부당한 지시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죠? 사조 1항은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였죠. 누구에게?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강화 상담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런데 다시 제 지시가 떨어지면 소명하고 따르지 않는 건 의미 없다 그랬죠.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잖아. 행동강령 책임강령에게 상담하여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법률과 규칙들에서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라고 얘기했죠. 이의신청이 필요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그거 체크하시고. 제5조 갑시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물론 단순 민원 업무는 제외죠. 우리 2, 3, 4, 5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첫 번째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그 다음에 2부터 찾읍시다. 2년 이내의 재직 10호에 2년 이내의 지속적 친분관계 7호에 가서 보시면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 2호에 4촌 이내의 친족 8호에 가서 보시면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됐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 4호에 가서 보시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이나 사회이사로 하고 있다. 5호에 가서 보시면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더라. 발행 주식과 출자 지분은 100분의 30인데 유일하게 자본금 총액만 얼마? 100분의 50 체크하시고 9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빼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5조 5항에 뭐가 있었지? 참자 제보 있었죠. 다음 페이지 5조 5항 먼저부터 봅시다. 5조 5항에 보시면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참자 제보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속기관장이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빼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해관계인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2항의 거기 맨 마지막에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동그라미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공무원한테도 물어본다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너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본다고요.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문서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4항에 방금 봤던 건 이해관계인이 5조 5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공무원은 5조 1항 사유가 있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고 5조 1항 사유 외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불편하니까 나 일에서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소속기관장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5조 5항의 조치를 신청받았는데 얘 빼주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빼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거기 아래쪽에 6항의 1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가 어렵더라. 얘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가서 보시면 공익 증진 등을 이유로 일을 멈추면 안 돼.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러면 너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6항 두 번째 줄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거기도 줄 것이고. 그 다음 5조의 수사 단속 업무의 강화 거기 가서 보시면 공무원은 수사 단속에 되는 대상의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와 사적 부적절한 사적 접촉 동그라미죠. 금지되는 건 사적 접촉인데 신고해야 되는 건 공적 동그라미 사적 동그라미. 이항 수사 중인 관계자와 역시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부적절한 사적 접촉하면 안 되죠. 근데 수사 중인 관계자니까 당연히 수사를 위해서는 만날 수는 있어. 어디에서?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되죠. 근데 현장 검증 같은 거 나갈 때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밖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해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는데 기록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용 또는 임기 개시 3년 전 동그라미 하죠. 임기 개시 며칠 후에 며칠 이내에 제출해라. 30일 이내에 체크하죠. 13조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실상 영향력 체크하시고요. 법적 영향력보다 훨씬 넓은 범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적 노무 제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 되는데 커피 한 잔 타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요거 갑질 금지였죠.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1호만 조심해서 보라 그랬지.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이고 제3자에게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14조 별표하시고요. 14조 1항과 2항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고 3항은 받아도 되는 돈이다. 그지? 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으니까 무조건 1회 100만원 매회 개런도 300만원. 2항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내가 대신 뭘 해줬건 말았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지 마라고 이야기했죠. 3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건 받아도 되는 돈이죠. 어떤 거 나한테만 주려고 만든 돈이 아닌데 내가 조건을 맞췄다. 그래서 주는 건 받아도 되죠. 첫 번째 위로 격려 보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일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얼마?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10만원 선물도 5만원 10만원 요런 것들은 받아도 되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한 줄 것도 주고 내가 돈 빌려줬으면 받아도 되죠.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었지. 증여는 안 된다 그랬죠. 증여는 나중에 우리 경찰 공무원에 의무할 때도 공무원에 의무할 때도 공무원들끼리 증여는 무조건 안 되잖아.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지? 그 다음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받아도 되고 5에 가서 보시면 직원상조의 동호인의 동창회 이런 것들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요런 것들은 받아도 되는데 이 5호는 한번 확인하죠. 그죠? 소속기관장이 와서 혹시나 이거 일부러 주는 건지 싶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 행사 줄 긋고 통상적 범위 일률적 이렇게 제공하는 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니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아도 되고 불특정 다수의 밑에 특정인 X라고 적어두시고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이런 것들은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고 14조 2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요구가 뭐였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라든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의전 요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러면 이항 가서 보시면 당연히 피감기관의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요구가 다시 떨어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어디 행동강령 책임관이지? 피감기관이죠. 감독기관 X.
그 다음 행동강령 책임가는 2항 맨 마지막에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 자기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감독기관 X. 3항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은 내 자식이 아닌데 감독기관 공직자 함부로 야단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감독기관 장에게 알려주면 감독기관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15조 별표합시다. 외부 강의 첫 번째 금액은 얼마나 그랬죠?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 최대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 가능하니까 6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항 외부 강의들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들 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외부 강의들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어차피 뻔한 돈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더라. 일단 그거 빼고 먼저 신고하라고. 그리고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보완해라? 5일 이내 보완해라. 그 다음 사항에 가서 보시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요구할 때는 월 3회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5항 월 3회까지는 신고지만 3회를 넘어갈 때는 뭐해라?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15조 2 초과사례금의 신고도 별표하시고요. 초과사례금을 받았으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는 신고. 반환은 누구에게 하지? 제공자에게 하는 거죠. 밑에 소속 기관장 X. 그런데 공무원이 신고만 하고 반환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너 왜 반환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얼마 돌려줘야 될지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까봐 안 돌려주고 있으면 아예 너는 40만원 돌려줘야 돼, 50만원 돌려줘야 돼, 딱 정해서 알려준다 그랬죠. 소속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7일 이내 동그라미 반환해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돌려줘야 될까 그지? 다 정해졌다 그죠? 시간 필요 없잖아. 지체 없이 체크하시고. 제공자에게 반환합니다. 다시 한번 소속기관장 X.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됐죠? 반환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16조 별표하시고 직무 관련자 거래신고. 이것도 사실 뭐 그림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으면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특수관계 사업자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됐어? 옆에다가 하나만 적읍시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적어두세요. 일단 이거 어차피 또 화요일날 할 때 다 할 건데 나온 김에 똑같은 조문이 있어요. 똑같은 조문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여기 우리 지금 행동강연 미리 신고죠. 이해충돌방지법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요. 똑같은 조문인데. 저 일단 적어만 두시라고. 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게 뭐지? 금전, 대차, 유가증권 거래, 재산 거래, 계약 체결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부정한 행위가 끼일까 싶어서 신고하라는 거니까 공개된 행위를 할 때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1호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은행에서 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거, 이런 것들은 공개된 행위고, 2호에 가서 보시면 공매, 경매, 입찰, 공개, 추첨 이런 것들이요. 3호에 가서 보시면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에게는 전부 다 공개된 행위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항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직무 관련 공무원, 직무 관련자이었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 현재 과거 다 신고해야 되잖아. 그런데 신고 예외가 있었죠. 몇 년 지나면 2년 지나면 2년 동그라미. 그리고 뭐일 때 친족일 때는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 내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서 나 잘 몰랐어. 직무 관련자인지 직무 관련 공무원인지 알았으면 며칠 이내 5일 이내 신고하면 되죠. 그리고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하면 됩니다. 5일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자,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항은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4항은 부정척탁 금지법에만 있는 거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부정청탁 관련 위반 시 제재 수준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줬다 그죠?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그랬죠. 제재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는 일반인일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일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아래쪽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했다.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하고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알았을 때만 처벌하죠. 근데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뭐 나머지는 똑같지만 이때는 과태료 처분, 2배 이상 5배의 과태료 처분이고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하고 나서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